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치를 묻다. 오늘 양기대 전 의원님 모시고 오늘 정치에 관련해서 오늘 대담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양기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저 이제 6가지 질문을 총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이제 유라시아 교통연구소 초대 소장이신 경력이 있으신데 과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양기대 너 경력이 뭐냐 물어보면 하나는 동아일보 기자 15년, 나머지 20년은 정치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 낙선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광명시장 재선하고 그다음에 21대 이제 국회의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금 사회자께서 유라시아 교통연구소 소장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뜬금없잖아요. 네네네. 2018년 제가 3월에 광명시장을 이제 8년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도지사 경선에 출마를 했었죠. 더불어민주당 네. 후보로. 그때 제 상대는 요즘 잘 나가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해철 국회의원 이렇게 셋이 경선했습니다. 이제 제가 좀 많이 부족해서 이제 경선을 졌는데 떨어지고 어떤 일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2015년 말 광명시장 할 때 2015년 말부터 KTX 광명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시발역, 출발역으로 만들어 봐야겠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획을 쭉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도 했고, 특히 KTX 광명역에서 도라산역, 그래서 개성까지 가는 고속철도를 놓는 그런 용역도 해보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그만뒀는데 그런 일들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서 저한테 특임 교수 겸 이 유라시아 교통연구소 초대 소장으로 한번 와달라. 그래서 제가 그 팔자에도 없는 대학에 가서 유라시아 교통연구소 초대 소장을 했던 그런 한 1년 했었죠.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데, 결국은 유라시아 교통연구소 이 초대 소장 그거와 그러니까 광명시장을 하면서 2015년 말부터 해왔던 KTX 광명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으로 하겠다는 그 프로젝트가 이제 같이 맞물려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왜 그랬냐? 한국의 한반도가 지금 분단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이 섬나라 같은 그런, 한국의 입장에서 섬나라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남북 관계를 제대로 발전시키고 또 공동 번영을 할 수 있고 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길을 뚫어야 한다. 근데 기존에 남북 관계에서 늘 남북 정상회담이 만나면, 정상들이 만나서 회담을 하면 제일 핵심 의제가 철도 연결이었거든요. 근데 그 철도 연결은 늘 재래식 철도를, 기존 철도를 개선하는 그런 수준인데, 현재 평양 이남 쪽 개성까지는 시속 한 30에서 50, 그 다음에 평양에서 신의주까지는 한 50km 이상 시속으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낙후된 그런 철도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연결해서 지금 이 고속철도 시대에 그건 어려울 거다. 그건 큰 효능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해서, 그러면 우리가 마침 KTX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예 그냥 부산에서 저 신의주까지 고속철도를 놓자. 그리고 기존 철도는 또 그대로 개선해서 보수해가지고 우리 옛날에 비둘기호 무궁화호 같이 이용을 하면 어떠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그러면 남북 고속철도를 건설하는데
한번 제 인생을 걸어보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노력을 한 거죠. 근데 당시는 박근혜 정부 때인데 굉장히 그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사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남북 고속철도 건설, 뭐 유라시아 대륙철도 이 얘기, 또 KTX 광명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발력을 한다 그러니까 전부 다가 미친 사람 아니냐, 뭐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비난도 많고 여러 가지 공격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뚫고 이 KTX가 앞으로 남북 고속철도와 연결돼서 개성에서 평양 시도주까지 가는 그 철도가 연결될 거에 대비한 다양한 준비를 해왔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결정적인 게 1차적으로 KTX 광명역에서 도라산역을 거쳐서 개성까지 가는 고속철도를 놓는 용역도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아까 국립한국교통대에서 이제 인정을 해서 유라시아 교통연구소 초대 소장을 했습니다. 국회 이제 2020년 이제 21대 국회의원이 돼서 이걸 또 해야 되잖아요. 제 평생 과업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에 마침 2020년 20대 국회에 됐는데 제가 국회 예결위원이 됐습니다. 또 예결위원 중에 소위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그 예산을 이렇게 조정하는. 그래서 그때 그 소위위원들한테 여야를 불문하고 제가 간곡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남북 고속철도를 놔야 하는데 적어도 지금 남북관계상 어렵다면 그 광명에서 서울역 거쳐서 개성, 평양, 신의주까지 남북 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연구 용역이라도 하자. 그 국회 여야 소위위원들을 제가 설득을 했더니 대부분 다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남북협력기금에서 이제 5억 원을 통일부하고 협의를 해서 5억 원이 이제 예산으로 책정이 돼서 2021년에 그 국책연구기관에서 남북 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지금은 뭐 남북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어떤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또 북미관계가 개선되면서 상황이 달라지면, 상황이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가면 또 철도 문제가 나올 때 이미 했던 남북 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연구 용역을 테이블에 놓고 남북이 협력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어떤 AI 전문가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남북 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연구용을 했다고 하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지면 AI를 통한 그 연구용을 다시 한번 해봐라. 조금 더 정밀하게, 조금 더 그 글로벌한 상황에서 다시 용역을 하면은 훨씬 더 한 단계 나을 거다,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의 전역이 그 고속철도가 되어 있습니다. 뭐 만주 지역을 포함해서 중국의 전역이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남북 고속철도가 건설이 되면 신의주에서 중국의 단동으로 연결만 시키면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은 우리 광명역이나 서울역에서 5시간이면 중국의 베이징, 하얼빈, 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5시간이면 갑니다. 그러면 동북아 일일 생활권 시대가 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꿈 같은 얘기고 뭐 상상 정도의 수준이겠지만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남북 고속철도만 연결이 돼서 신의주에서 단독만 연결이 된다면 동북아 일일 생활권 시대를 오면 일례로 우리가 서울에서, 광명에서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베이징 가서 점심 먹고 일 보고 저녁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시대. 그래서 그런 시대까지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이 지금 말씀하신 이 철도 그 프로젝트는 이 안보와 국방 그리고 정치 외교까지 굉장히 밀접한 연계가 되어 있고 또 이 지금 외교 정세는 미국과 그리고 유럽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지금 긴박한 그런 이제 힘겨루기 싸움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거시적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안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라도 분명히 어떤 긴장 상태를 낮출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러면 이걸 손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 한 단계 한 단계 접근이 돼가야 되냐. 그리고 현직에 있는 의회나 어떤 행정기관까지 어떠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 김용도 회장님 말씀 같이 지금 뭐 우리 남한,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특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1차적으로 그 4대 강국이 우리 남북한 한반도를 둘러싸고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자국 우선주의, 자국 이익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해요.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정작 남한과 북한은 완전 강대강으로 지금 최악의 대결 국면의 상황이고 뭐 대화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자칫하다가 무력 충돌의 가능성 또 북한의 핵무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한테는 정말 불안감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칫하다가 이게 안보의 문제가 우리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면서 자칫하다가 대한민국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뭐 국내 정치 얘기하는 것도 우습긴 하지만 이 국내 정치도 우선 윤석열 정부가 뭔가 좀 이 격변하고 있고 나라의 운명, 민족의 생존이 걸려있는 그런 국민의 생존이 걸려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대응하고 있느냐. 때로는 미국과 일본, 때로는 중국, 러시아, 또 남북 관계에서 그것도 대답은 아니옵시다. 글쎄, 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야 관계는 최악이고 지금 뭐 이 격변하는 이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 상황 속에서 여야가 또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이거에 뭔가 해결하고 우리가 해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각자의 자기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만 하는 것 같은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참 우선 저도 정치를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북한이 지금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에 굉장히 강한 적으로 규정하면서 강한 그런 지금 적대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촉즉발의 여러 상황들도 조성하고 있고 또 핵무기를 가지고 장난을 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일단은 그래도 지금 이 나라를 맡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여기에 어떻게든지 잘 대처를 할 거 아닙니까? 첫째, 자 북한이 도발하고 군사적 그 충돌의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럼 이것을 물론 그냥 무조건 우리가 참자는 그건 어렵습니다. 또 국민도 납득이 없지만 용납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강대강을 할 때 적절하게 우리도 대응을 하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러나 늘상 강대강으로 간다면 실제 전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봤듯이 전쟁은 안 된다. 그렇죠. 그걸 막아야 한다. 또 그걸 막는 게 현 정부의 가장 주어진 일차적인 사명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현실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좀 강대강 위주로 응징하겠다는 위주로만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무력 충돌의 가능성,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우리가 강하게
같이 대응하는 건 있을 수 있죠. 또 그렇게 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궁극적으로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의 그런 길로 가기 위한 또 다른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하나는 인도적인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아까 우리 그 남북 고속철도의 문제 같이 남북이 그 가장 실리적으로 지금 필요한 부분, 경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 또 군사적 충돌 이런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교류와 평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 전술을 좀 짜고 그것도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북한과 적대관계 있고 하더라도 또 한미일 동맹을 중시한다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아까 그런 측면에서 유연하면서 지혜도 발휘하고 또 새로운 좋은 상황에 대비해서 자꾸 그 길을 닦아놓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